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는 10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청문회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야당에서는 지금 홍종학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하라 이렇게 총공세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청와대 여당은 위법이 없다, 문제가 없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적임자다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자,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쪼개기 증여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 할 말이 많으실 분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계시고요. 또 당의 이 정책위 수석 부의장을 맡고 계신 홍익표 의원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의원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몇 번 스튜디오에 나가서 오마이 TV 했던 기억은 나는데 오랜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느낌이 뭔가 이제 모범생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고 일을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만. 워낙 또 잘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구역별로 다 이게 정리가 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분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어서 일하다가 머리 식힐 때 화분을 이렇게 보면서 머리도 식히고 정책 구상도 하시고 이럴 것 같고요. 또 김근태 의장님 모습도 보이고 여기 보니까 이 평화비 소녀상도 조그맣게 있는데요. 아무래도 의원님께서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신경 쓰시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에서도 뵀었고요. 아직까지 위안부 할머니 관련 할머니나 단체들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이 안 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살아계실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주 좀 찾아올게요. 마음이 차분해지는 그런 국회의원회관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의원님,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가 상가 건물 지분을 딸과 당시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손녀에게 증여했는데 이 지분을 쪼개가지고 증여했다는 거죠. 증여세율을 낮추기 위한 편법 증여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게 증여는 통상적으로 그럼 한 사람한테 다 줘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증여는 증여하시고자 하는 분의 증여를 하려고 하는 분의 의도가 제일 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나는 자식이 여럿 있으니까 또는 주고 싶은 사람이 여럿 있으니까 나눠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고자 하는 분의 누구에게 주고자 한 명한테 줄 거냐 여럿에게 나눠주겠느냐 이 의도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홍종학 후보자의 장모 되시는 분께서 본인의 재산을 딸과 사위 그리고 거기 처형이 또 있어요. 그쪽에도 주고 그다음에 손녀에게도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나눠주고자 했던 장모님의 의중이 제일 컸던 거죠. 할머니께서 손녀에게 주겠다는 의지가 워낙 강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게 편법이냐 아니냐 그러는데 2017년 세금 전략 가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발간한 책이에요. 국세청에서요? 네. 그건 홈페이지에도 띄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 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면은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가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절대 편법이 아닌 거죠. 국세청의 가이드나 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편법이라고 하면 그 법이 잘못된 거죠. 그럼 그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나눠줘서 세금을 좀 줄이라.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세법이 되게 복잡해요. 복잡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어떤 변호사나 회계사, 세무사의 어떤 조력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절세를 할 수 있을지 또는 세금을 이게 제대로 납부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복잡해지면요. 세무사를 통하지 않으면 알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대상이 되는 분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분 저도 대상도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는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그런 분이 관련된 분들은 통상 재산이 많다는 거거든요. 재산이 많은 분들은 그런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분들은 이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국세청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 이런 세금 회피나 또는 그 탈세 또 탈법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북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이기 때문에 네. 국세청이 방식에 따라서 그 여러 사람에게 그 건물과 재산들을 골고루 나눠서 증여하게 된 거죠. 네.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떤 얘기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뭐 국세청에 나와 있는 가이드고 탈법이나 위법은 아니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로남불 결정판, 이중인격자라는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홍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 홍 후보자의 그 의원 시절 그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발언들 이런 걸 좀 문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과도한 상속, 증여를 그런 것을 통한 부의 대물림 문제를 비판했는데 알고 봤더니 홍 후보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의 대물림에 증여를 하고 있는, 상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도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막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초등학생 당시 이제 네. 지금 중학생인데 중학생 자녀에게 한 그 8억 정도의 그 증여가 된 부분을 네. 이제 문제 삼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이제 사실관계 몇 가지만 다시 좀 짚으면 전체 홍 후보자 가족들이 전체 증여받은 금액이 37억 5,216만 원입니다. 네. 증여 총액이요. 네. 그 중에서 세금을 11억 1,579만 원을 냈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세금을 낸 거죠.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적절한 비교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재용 씨가 삼성의 후계자로서 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이 16억 원입니다. 그 저 비상장 주식, 에버랜드하고 등등 그 관련된 주식들을 그 편법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게 60억으로 계산해서 16억 원을 냈어요. 근데 실제 그 계산 방법은 네. 우리가 그 시중에서 시가에 따르면 4조 원 이상 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리고 결코 이 증여세는 제가 보기에는 탈세한 규모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절세도 거의 안 됐어요. 제가 보기에는 일부 회계사 전문사들이 보니까 이거 세금 절세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더 줄일 수 있는데 못 줄였다 이렇게 그 누가 했는지 잘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더 줄일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일단 이 세대 증여 문제인데요. 홍 후보자가 이 국회의원 시절에 세대 증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비판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리자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때 본인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리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중인격자가 아니라 이중인격- 내가 대상일 수도 있는데도 올리자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가장 이 부유세를 올리자고 하는 사람, 증여상속세를 올리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워렌 버핏하고 빌 게이츠 같은 분 아니겠어요? 슈퍼 부자들이죠. 부자들이. 예. 네. 이 사람들이 미국 시장 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의 대물림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도한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네. 방지하자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19대 국회 내내 증여상속세 올리자, 그다음에 부유세 도입하자, 버핏세 같은 거 도입하자고 했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그분들이 반대했죠. 예, 지금 뭐 홍 후보자한테 이중인격자니 내로남불이 하는 분들이 다 대놓고 반대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런 거죠. 제도를 바꾸자. 이 제도에 문제가 있어서 제도를 바꾸자고 했어요. 네. 그 제도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그냥 남아 있습니다. 네. 이 제도에 따라서 세금을 냈어요. 어떡하랍니까? 제도를 넘어서 세금을 내고 증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만약에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도 이 상속 증여세 올리자고 했지만 그게 안 고쳐지면 그 법대로 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홍 후보자가 이 세대 증여도 네. 아시는 것처럼 이 세대 증여의 경우에는 30%의 가산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한테 예를 들면 그 딸과 이 사위한테 갔을 때보다 30%의 추가 가산을 붙는 거예요. 순위한테 예, 갔어요. 세대 증여에서.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탈세나 이 편법을 쓰려고 했다면 이렇게 가고 이런 그 부동산을 현금화해서 현금을 그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현금을 넘겨주는 방식이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엔 일종의 탈세가 됐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탈세를 예.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네. 요즘 같이 그 금융실명제 있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 세대 증여가 나쁜 그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거 세대 증여도 그 증여한 방식이에요. 세대 격세 증여도요. 다만 이 경우에는 가산을 30% 정도의 추가 가산을 하는데 홍 후보자 씨는 이거를 좀 더 올려서 40%나 50%로 더 하자라는 얘기 주장을 했던 겁니다. 법안도 냈고요. 네. 근데 이거를 반대해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던 거죠. 저도 새로운 시각으로 좀 보게 되는데요. 예. 그렇군요. 법안을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 그런 부분들, 그렇습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예.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예. 그냥 이 하나의 현상 가지고 비판하는. 아니 저는 그래서 이번에 아예 홍정학 증세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정학 증세. 홍정학 증세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네네. 그렇게 부의 대물림과 이 상속에 대해서 이 모든 언론하고 이 야당들이 다 모든 정당들이 공동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홍종학 증세라고 해서 상여 증속 증여 그 상속 증여세율을 다 좀 올렸으면 좋겠고요. 네네. 선진국 수준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그 격세 증여조차도 세율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법안 준비 중에 있는 게 총 자산의 10%를 넘지 못하게 하고요. 격세 증여를. 예, 그리고 그거는 뭐 예를 들면 5억 정도로 한도를 해서 5억도 뭐 국민들 눈높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총 자산이 50억이면 네. 5억을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70억이 돼도 7억을 못 하는 거죠. 아니 저는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의 그 이번에 우리가 법인세하고 그 저 부자들에 대한 이 부유세를 좀 일부 그 핀셋 증세라고 했지 않습니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반대 안 해야 되죠. 근데 그것도 제가 알기엔 야당에서는 뭐 증세라고 해서 반대하려는 것 같아요. 네, 경제가 어려워질까봐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늘 뭐 이런 저기 부자들한테 또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물리려고 하면 뭐 기업 활동이 어떠니 뭐 시장 경제 위축인 이런 얘기하는데 진짜 시장 경제 위축은 부의 상속이 제일 나쁜 시장 경제를 위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홍정학 증세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의견은 지금 국회에서 다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해왔고 야당에서는 반대하다가 이번에 홍정학 후보자 이 사안에 대해서 내로남불 결정판, 이중인격자 이건 국민의당에서 얘기한 건데 어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참에 홍정학 증세하자. 저는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그 반대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이중인격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이건 좀 제가 짚고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의 눈높이.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뭐 비판적인 목소리 나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를 볼 때 이렇게 재산이 많았고 이렇게 세대 증여를 하고 이러고 있었구나. 그런 좀 박탈감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홍정학 후보자 재산이 뭐 많았던 건 사실이고요. 그럼 홍정학 후보자가 많은 게 아니라 장모님이 재산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증여를 하고 있는데 증여를 받은 과정인데 저는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겁니다. 뭐 홍정학 후보자 한 명을 떠나서 우리나라 부자들의 그 사회적 기여나 사회적 기부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무슨 방위성금, 뭐 무슨 불우이웃 성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 돈을 내는 분들도 대부분 일반인들은 개인 돈을 내는데 법인들은 법인 돈을 냅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뭐 땡땡땡 대표 외 임직원 일동 맞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법인 돈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나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내는 것과 개인이 내는 건 구분해야죠. 자세히 잘 봐야겠네요. 저희가 이제 불우이웃돕기 뭐 이런 거 성금 모금할 때 어떻게 되는지. 과거 이게 일종의 준조세.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잘못된 건데요. 정부가 예를 들면 그 피해가 생기고 재난이 생겼을 때 정부의 재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세금을 정상적으로 걷어야 되는데 일종의 준조세라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세금을 내는 겁니다. 방위성금을 왜 냅니까? 방위비를 세금을 걷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요즘은 이제 방위성금은 이제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일종의 여기에 이제 정경유착이 돼요. 그런 돈을 기업들은 생색으로 내고 그 생색에 대해서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 정권은 또 다른 혜택을 주는
그 기업들에게 예전에 진짜 정경유착이 심할 때는 그런 방식이었죠. 네, 이제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후보 시절에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네. 준조세적 성격을 다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고 네. 세금은 제대로 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야당에서 어떤 이런 반응이 나올지 그것도 궁금하긴 한데 홍준학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이 이런 주장을 할 때 여당의 또 그런 논리나 입장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예. 이제 청문회 들어가시니까 네. 국민들이 잘 몰랐던 이런 부분들, 그 법안을 누가 반대했고 예. 왜 이게 야당에서 정말 내로남불인지 이런 것들 잘 설명해야 될 것 예.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소위 그 가족 간 이 채무 채권 관계 계약서 쓴 거 또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야말로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아니 무슨 왜 계약서를 쓰느냐. 그런데 계약서 쓰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참 저도 볼 때 가족 간에 왜 계약서를 쓰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제가 제 사례 하나 번 얘기 드릴게요. 아, 사례가 있으세요? 네. 예. 이게 쓰는 게 맞는 게요. 네.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이었어요. 전이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그 전세 얻으시는데 네. 그래서 전세금을 좀 빌려드렸어요. 아, 부모님께 전세금을 네. 빌려드렸다. 네. 네. 그래서 뭐 혹시 몰라서 그냥 이 차용증. 차용증 비슷한 네. 걸 써놨어요. 공증 받고. 예, 예. 어이구,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예. 사실. 네. 그래놓고 예.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거기엔 이자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자를 안 받았죠, 제가 부모님한테. 네. 부모님한테 무슨 이자를 받아요? 예. 지금도 뭐 다른 그게 없어서 용돈 드리고 하는데. 네. 그런데 이분들한테 그 몇 년 전이에요? 한 3년 전, 3년쯤 됐나?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아마 저를 뭐 조사하다가 확인된 건지 그걸 확인하고 예. 일단 증여는 아니니까 네, 그 네. 차용증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증여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증여세는 안 물리고 네. 이자를 안 받 몇 년 동안 뭐 그게 4년인가 5년 정도 된 건데 이자를 안 받았다는 걸 문제가 예, 있는 그 건가요?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물렸어요. 야,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내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뭐 결국은 예. 뭐 박근혜 정권 시절에. 네, 박근혜 정부 한 3년쯤 됐을 거예요. 네. 2015년인가 아마 그 정도. 탈탈 털다가 거기까지 간 거 아닌가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예.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제 부모님하고 제가 그 증여를 안 썼으면 그거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가 예. 많은 분들이 자식한테 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부모한테 가는 것도 증여가 문제가 돼요. 그래요? 예. 처음 알았습니다. 제 3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는 그래서 예, 예.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예를 들면 홍종학 후보자가 이 딸한테 지금 건물을 줬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 돈 현금을 줬으면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이 남으면 되겠죠. 예를 들면 8억을 냈는데 그 8억에서 한 2억 가까이가 세금이 되거든요. 8억이란 그 자산 평가에. 네. 그러면은 그 8억을 돈을 받았으면 2억을 세금 내고 6억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깔끔한 건데 그렇죠. 건물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건물을 팔지 않는 한 현금 2억이란 세금 돈을 만들 수가 지분이 없죠.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현금 능력이 있는 어머니가 세금을 대납한 거죠. 네. 그리고 이 세금에 대해서는 그 건물에서 임대료가 나와요. 네. 그 임대료를 어머니가 원리금처럼 가져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이 세무 전문가들이 네. 이 방식이 더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 이건 좀 확인해봐야 될 여지가 있는데 네. 이 방식 도리어 그냥 아예 어머니가 2억 원을 증여를 해주고 한 2억 5천 정도를 현찰을 증여하면 되죠. 네. 그러면 그 2억 5천에 대한 2억 5천을 그냥 증여해주면 세금이 다 포함돼서 한 2억 5천 정도, 2억 한 2, 3천 정도를 세금을 내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더 간명하고 깔끔하게 더 끝나는 그 절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네.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글쎄요, 딸과의 금전 관계가 뭐한다면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으면 홍정욱 후보자가 그렇게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바꾸는 것도 방법인데 제가 근데 듣기에는 또 그게 또 줄인다고 사실상 혜택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절세한다니까 그런 얘기 나올까 봐. 이래도 저래도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세무당국은 증여자 A, 증여자 B라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저는 만약에 부모님께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서 드린다면 증여세 이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한도 내가 있죠. 일정한 한도. 일정 한도를 넘으면 이제 세금을 그렇습니다. 내는데 예. 자식이 주든 누가 주든 예. 그러니까 타인에게 주는 것은 증여세를 내야 된다. 그렇죠.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돈이 누구에게 전달해주면 증여세를 물게 되는 거죠. 네.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런 혜택들이 그 부모 집에 전세로 들어가잖아요. 독립세 되면 이제 부모하고 전월세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야 돼요, 그 돈을요. 돈을 안 내면 일종의 증여 행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요즘 뭐 서울에 전세 웬만하면 그 3, 4억 하잖아요. 또 아파트 같은 경우가요.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데 제가 어머니 집에 들어갔어요, 전세로. 그 3억을 계약서 썼습니다. 쓰고 3억을 안 냈어요. 그 3억에 대한 이자만큼은 제가 증여를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도 그걸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정확하게 자금 그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 통장에 기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홍종학 후보자 사례를 보면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그런 거래로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 홍종학 후보자 가족들이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법적으로 철저하게 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문제 삼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켰으면 그 법을 지킨 것대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법을 지켰는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 법은 잘못된 거죠.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을 바꿔야죠. 근데 이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막아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홍종학 후보자는 도리어 그 법을 바꾸자고 앞장서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야당으로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서 이제 이 이중인격자, 내로남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와중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의원님 간에 공방이 좀 오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의원님께서 이게 당 회의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반응을 좀 한 건데요. 의원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안철수 대표 고3 때 삼촌과 조부로부터 증여를 받으신 적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지난주 금요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홍종학 세금 회피가 드러나니 난데없이 나를 물고 들어가서 문제제기하는 언론을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독일에서까지 말씀하셨더라고요. 독일에서는 좀 세게 또 말씀하셨는데 논점에서 벗어난 전형적인 적폐 정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적폐 정치의 당사자가 되셨는데요.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십니까? 참 독특하신 분이에요. 무슨 나르시즘도 아니고 왕자병도 아닌데 남에 대한 비판은 새 정치고 본인에 대한 한마디 하면 그거는 구태 정치, 적폐 정치까지 다 나오시는데 저는 좀 의아합니다. 일단 공인이 되면요 늘 언제든지 비판과 그 정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하게 되는데 저는 이분이 여전히 과거 이 자신의 신분을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은 플레이어지 심판이 아니에요. 그 양극단에 있는 정치 세력과 맞서서 극중주의, 공화주의 이런 거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과거 새 정치하고 할 때 이제 정치권 밖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올 때 기존의 정치권을 다 이제 싸그리 이제 비판했죠. 그러면서 어쨌든 근데 정치를 했어요. 더군다나 대통령 후보도 나왔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금은 정당의 대표예요. 그러면 플레이어죠. 선수잖아요. 그렇죠. 심판이 아닌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뉴스가 되죠. 근데 본인이 여전히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약간 독특한 이 뭐랄까 성역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먼저 얘기했죠. 당 대표께서 홍종학 후보자는 내로남불 하면서 전형적인 자격 없다라고 당 대표가 직접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논쟁에 뛰어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당 대변인도 국민의당 대변인도 얘기하는데
장관 후보자의 도덕적 기준이 그 정당의 대표나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적 기준보다 결코 높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뭐 누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걸 뭐 동일한 시각에서 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면 대통령 후보라는 건 훨씬 더 엄격한 잣대를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두 분 다 지적했는데 우리 유승민 그 대표님은 아무 말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분은 뭐 과거 대선 당시에 그 따님이 그 할아버지죠. 따님 입장에서는 그 유승민 후보자의 아버지께서 뭐 여러 가지 뭐 용돈이든 세금이든 해서 자기한테 준 건데 이건 또 더해요. 원래 자기한테 준 거를 차명으로 딸한테 줬던 거죠.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증여세 물고 그 당시에 해결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분명히 다시 한번 하지만 이건 성실납세는 아니죠.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냥 묻혀서 가는 방법이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방식입니다. 현찰로 주는 방식. 뭐 증거나 이런 거 남기지 않고 그냥 현찰로 그냥 주고 땡. 그 건물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부자들이 5만 원권이 자꾸 실종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로 주는 것보다 아예 건물을 현찰화해서 그 현금으로 주는 게 훨씬 더 그 증여세, 상속세를 물 수 있는 몰래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전해서 다른 방식으로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이 안철수 후보자 얘기인데 안철수 당대표님이요. 뭐 아주 오래된 얘기라 그 당시에는 뭐 세법이나 이런 게 뭐 정교하지 않아서 근데 본인이 그 해명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기사가 난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조부하고 삼촌이 부동산하고 토지를 준 거예요. 안철수 그 당시 고3 때. 예. 그 미성년자죠. 고3 때. 뭐 모르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년인지 모르겠어요. 주민등록법상. 그렇죠. 어쨌든 그 학생 때. 수입이 없는 학생 때 준 거니까 그 학생에게 때 준 재산인데 본인은 뭐 몰랐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증여세도 본인도 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했고 또 그 제가 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아까 전세를 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머니 집에서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똑같은 사례입니다. 전세금을 줬냐 안 줬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전세금을 주지 않았으면 그건 사실상 증여된 거예요. 그만큼의 전세금만큼의 증여 혜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세금을 안 주고 나중에 그 전세금을 그 다른 세입자에게 받아서 나가면 완벽한 증여가 되죠. 그렇네요. 네,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나가면, 뭐 그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이 확실히 가 있는 얘기가 그건데요. 그러니까 그 전세금을 어떤 돈으로 그 전세금이 조성됐는지가 밝혀져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다 밝히고 CCTV를 밝혀야 되고 그렇습니다. 법대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건 말씀하셨는데 왜 물고 나를 물귀신처럼 들어가냐. 이런 건데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잖아요. 물귀신 물에 빠져 죽는 소리 하시는 것 같다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 그 본인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 후보자 얘기를 하셨고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고 자꾸 더군다나 이제 그 비판의 초점이 불법이 없으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국민 정서에 안 맞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내로남불, 이중인격이다 이런 비판을 더 강화하고 있는데 저는 이중인격을 그 말씀하신 분들 대부분도 이중인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도대체 왜 그런 얘기들을 그 서슴없이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럼 본인들의 허물도 그럼 깔끔하게 털고 가셔야죠. 적폐 정치다라는 말은 정말 안철수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오니까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적폐 정치다라는 말까지 했는데 제가 충고 하나 해드리면 이 분노가 이성을 가리면 늘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이 분노에서 이성을 좀 잃으신 것 같은데 그 독일까지 가셔가지고 적폐를 보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복수하려고 집권했냐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전 진짜 이거야말로 국민하고 동떨어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지난 한 5개월여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마음이 어떤 거였는지 그리고 이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 한 70%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복수다 얘기하면 저는 묻고 싶어요. 탈법 우리가 뭐 그 법에 근거 없이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만약 문재인 정부가 법에 근거 없이 했다 뭐 어떤 그 행위를 하고 어떤 위해를 가한다면 그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는 거지만
문재인 정부는 철저하게 법에 따라서 할 겁니다. 어떤 사실이 드러나고 그 사실이 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최종적인 그 판단은 누가 하겠습니까? 사법부가 하는 거죠. 네. 검찰은 기소하겠지만 그 유무죄 여부는 사법부가 하는데 그럼 법이 위법 행위가 있고 탈법 행위가 있는데 그거를 놔둔다? 그게 그 복수입니까?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 복수일까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아직 사법부 최종 심의 안 났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을 했어요. 네. 그게 복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권력 남용이거든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러한 그 블랙리스트에게는 불이익을, 화이트리스트에게는 특혜를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일부 보수 단체들 그에게 공기업이 돈을 지불을 했어요. 사실상 네. 지원을 했습니다. 그 목적이 안 맞게요. 자 그러면 이게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덮고 가자 이게 말입니까? 요즘 안철수 대표님 공화주의도 얘기하시고 프랑스 대혁명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네. 프랑스 대혁명이야말로 철저하게 과거에 대한 청산을 했습니다. 프랑스 정치 많이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요. 프랑스 대혁명에서 과거에 대한 그 적폐들을 어떻게 청산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 그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했는지 그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제일 많이 처벌받은 사람이 언론인들이었어요. 아하. 그리고 비시 정권, 소위 그 나치 독일 정권에 협력했던 비시 정권자들이 대부분 관련된 사형 또는 관련된 중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알베르 까미가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범죄를 용서하는 거는 미래의 범죄를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그 까미가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비시 정권에 단죄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설 제목인데요. 안철수 대표가 이거를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딱 이거는 자유한국당하고 친박들하고 시각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적폐청산이 보복이냐 복수다 이런 것이 국민의당 공식 입장인지 그쪽에서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박지원 대표는 적폐청산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의당 의원들도 적폐청산 찬성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혼자 당론과 무관하게 했다면 한 건지 아니면 안철수 대표가 당대표니까 그게 당론인지 네.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대표 사실 저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지난번 대선 토론 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 말이 좀 생각이 좀 나던데 어쨌든 또 이런 우리 홍익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문회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죠. 청문회 때 또 자질 검증 여러 가지 의혹 해소를 하게 될 텐데요. 어떻게 청문회에 임하실지 어떤 것에 중점을 두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부처입니다. 네. 장관급 부처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에 무게중심이 실려 있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성장 중에 일자리, 그다음에 그 소득주도 성장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에 하나가 이 혁신 성장입니다. 네. 이 혁신 성장의 그 핵심은 이제 벤처기업, 그러니까 벤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주체는 중소 중견기업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어떤 경제 경쟁력은 앞으로 대기업보다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입증될 우리가 현실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이런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그다음에 어떻게 혁신을 해서 새로운 벤처기업 붐을 과거 2000년대 ICT 분야와 같은 그런 네. 것들을 할 수 있을지, 특히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그런 혁신 성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분야에 어떤 비전과 능력이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매우 어렵습니다. 네.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이 지금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중소자영업자들의 어떤 생존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아울러 대형마트나 이런 대기업 유통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공격,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문제도 있기 때문에 새로운 후보자는 이런 대중소기업 상생의 생태계 그리고 이런 중소자영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고
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 생태계를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또 다음 일정도 있으신 것 같고 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지만 오늘 시간에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네, 의원님 끝으로 저희 오마이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카메라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이 건강하고 권력을 비판할 때 그 국가와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오마이뉴스, 오마이TV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독립 언론으로서, 인터넷 언론으로서 그동안 잘 성장해 왔고 이제는 일종의 중견 언론기관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또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대로 지적해주는 언론의 역할을 끝까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오마이뉴스와 오마이TV를 사랑해 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권력과 언론 간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